교재 그 PDF 파일은 268페이지고 우리 프린터는 416페이지 268페이지로 가셔서 자, 이번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걸 좀 볼게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이번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건데, 자,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자, 먼저 왼쪽에 적혀 있는 글자부터 볼게요. 자, 제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산에서 제가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쭉 순서대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순서가 왼쪽에 쭉 적혀 있죠. 이 순서대로. 그리고 부채는 제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만 한다라고 했고, 또 자본 제가 5가지로 분류 나눈다라고 했던 게 여기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일단 메뉴 위치 이걸 왜 구경하면서 제가 강조하냐면, 이런 시험에서 전에 몇 번 정도 다음 중 유동성이 빠른 분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 볼 때 프로그램 열어놓고 문제지는 시험 보고 가져가고 USB 메모리만 제출하고 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있는데 틀리신 분은 이 메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유동성 배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앞 시간에 우리 컴퓨터는 글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숫자를 가지고 인식해서 분류를 하는데, 그럼 이게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물건 만드는 데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 예금 같은 데 통장이 있는 건지 컴퓨터가 알 수가 없겠죠. 그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번호 범위대를 만들고 있어요. 번호의 범위대가 있죠. 그래서 101번부터 145번까지 번호 안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는 이 글자들은 우리 당좌자산이다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갈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146번에서 175번 사이다. 그렇다면 이건 재고자산이다라고 컴퓨터가 인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인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안 한 계정 과목인데, 자, 보시면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여기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가 124번이니까 145번까지 아닌 당좌자산이죠. 그런데 투자자산에 가봐도 여기에 만기 보유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똑같은 글자가 있어요. 한글로. 지금 얘는 181번이니까 투자자산 번호대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한테 우리가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를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떨 때 쓴다라는 걸 일일이 한 개장씩 저하고 전부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우리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이고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이죠. 그러면 이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애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건데, 만기가 내년 이내에 일어나면 당좌자산 쪽에 있는 얘를 선택해야 되고, 만기 이후, 내년 이후에 만기가 된다면, 봉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된다면 투자자산의 만기 보유증권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이제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지 컴퓨터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장부도 기록하고 재무제표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번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코드 번호대에서 조금만 아래 내려보시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빈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대 안에서 칸 여유가 있으니까 당좌자산에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 쓰고 싶으면 여기 만들어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416페이지를 보면 제조원가, 이 중에 제조경비 코드 범위 내에서 피복비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제조원가 번호대가 500번대로 여기에 보시면 제조원가가 501번부터 600번까지 있죠.
자, 우리가 비용을 쓸 때, 물건 만들 때, 물건 팔 때, 이렇게 번호를 가지고 구분을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선 제조원가 범위 안에서 피복비 계정 쓰라 그랬으니까 501번부터 600번 사이에서 아래 보시면 빈칸들 있죠? 빈칸 아무 곳에서나 계정 과목을 만들면 돼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우리 번호를 뭐 537번 쓰고 있는데 꼭 이거 안 써도 돼요. 몇 번 쓰라는 말이 없죠. 이 번호대 안에서만 501번부터 600번 안에 우리 빈칸에서 우리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면 이제 클릭한 후에 우측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피복비라고 쓰시면 돼요. 피복비라고. 그리고 성격은 얘는 제조경비니까 5번 제조경비를 선택하시면 얘가 지금 작업 다 끝난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지금 문제에서 여기 제조원가 범위 안에서 하라 그래서 제조원가 범위 500번대 안에서 피복비 계정 과목에 제조경비로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과목 코드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거. 이 과목 코드는 교육용 버전은 변경이 안 돼요. 우리 실무 버전에서는 같이 변경되는데 교육용 버전에서 막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여기 피복비가 박혀 있으니까 얘 왜 우리는 안 바뀌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실까봐 지금 요 위치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요 위치예요. 요 위치가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지금 얘가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마치 너무 많이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막 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보다 오래 수업했어요. 그건 부기 때부터 했으니까 그 20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들 중에 한 개가 이런 것들이에요. 전 얘가 안 바뀌어요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럼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닌데 걱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138번 전도금 계정을 소액 현금 계정으로 수정 입력하시오. 이제 계정 과목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럼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계정 과목 이나 이 내용을 삭제하고 할 필요 없이 위에 그냥 덮어 써버리면 돼요. 그럼 지금 138번이라 그랬죠? 자, 번호를 알려주면 저처럼 아무 곳이나 코드 번호 쓰는 곳에 여기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클릭하신 후에 138번이라고 번호 치시면 그 위치로 옮겨갈 거예요. 138번이라고 치시면 그 위치로 옮겨가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전도금 계정에 대해서 수정하려면 이제 오른쪽에서 해야 되는데 얘 커서가 안 들어가죠. 그럼 지금 다른 것 한번 클릭해보면 지금 얘가 커서가 다른 건 클릭되는데 얘가 안 된 이유가 전도금이 빨간색이라서 그래요. 전 계정이. 자, 계정 과목을 빨간색으로 잡아둔 거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고 일부러 살짝 막아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는 거지 절대가 아니죠. 그럼 수정할 수 있도록 당연히 기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금 클릭하신 상황에서 자, 우리 교재도 적혀 있는데 아래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누르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전도금이라는 이제 글자 수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뀌죠. 그럼 이걸 소액 현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해 보시면 이제 또 다시 얘가 안 바뀌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컨트롤 F2번을 사용한다라는 걸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은수씨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뭐 하다가 잘못해서 쓰신 것들을 제가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서 저 꺼져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복리후생비 계정 오른쪽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417페이지에 이제 복리후생비 계정에 현금 적용 우리 야근식 때 현금 지급으로 수정하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811번으로 811이라고 치시면 그 위치로 옮겨 가실 거예요. 복리후생비로 왔죠? 그럼 조교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위 상단에 지금 현금 조교가 있고 대체 조교가 있어요. 현금 조교하고 대체 조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 조교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에 현금을 쓴 거고, 현금을, 대체 조교는 현금 쓴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예금으로 돈 주고 받았거나 외상했거나 이런 거 있죠. 현금이 아닌 거래를 대체 조교라고 해요. 대체 조교라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현금 조교다라고 하라고 적혀 있죠. 현금 조교하라고. 그래서 자, 우리 현금 조교에서 8번, 이 8번에 임직원 피복비 지급이라는 거를 우리 야근식 때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라는 거예요. 얘를. 이 조교 번호는 그 사용하는 용도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있죠.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에 단축 번호로 지금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쓰면 그 번호가 계속 자동으로 뒤에 있는 글자가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이 앞에 있는 번호가 단축 번호예요. 그런 역할로 쓰는 게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좀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원활하신 분들은 나중에 미래에 우리 법인세나 뭐 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써요. 저기 몇 번 건 것만 불러와서 산출할 때 있죠. 나중에 세금이라고 적었는데 이 세금 중에 국세, 지방세, 벌금 이렇게 구분해서 땡기려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누가 돈 가져갔는데 대표이사 1번 대표이사 가지고 날릴 거, 누가 가져간 거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그걸 당겨올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이 번호는 내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역을 써두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현금 조교하고 대체 조교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니, 제 컴퓨터가 조금 화면이 한 번씩 끊기길래 여러분들 혹시 잘 안 들리실까봐 그래서 방금 몇 개 창을 닫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4번에 유형자산 분류에 다음의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문제는 두 개예요. 이 문제하고 그리고 이 문제하고. 문제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코드 번호 197번에 시설 장치로 해서 성격 삼각으로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97번으로 가서, 자, 197번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죠. 그럼 빈칸이니까 이 197번으로 가서, 자, 여기에 시설 장치라고 쓰시고 성격은 삼각이다. 그럼 이 삼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가치가 쓰면 가치가 깎여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삼각되는 자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계, 공장 기계 쓰면 쓸수록 얘가 이제 기계가 노후화되겠죠. 그러면 가치가 깎이는 것들을 삼각되는 자산이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각되는 자산들은 얼마만큼 상각되는지 같이 관계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관계. 지금 방금 시설장치라고 제가 쓴 거에는 이 관계 계정이 안 적혀 있죠. 근데 아래 보시면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 코드 번호가 202번이죠. 건물이. 그럼 이 건물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그걸 모아둔 돈을 누계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오른쪽에 관계 계정 202번이다라고 건물 코드 번호를 달고 있죠. 오른쪽에. 그러면 지금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쓰면 건물이 지금까지 이만큼 달았다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계장치는 206번이니까 기계장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지금 207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우리 기계장치에 달았다는 관계 계정이 되겠죠.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관계 계정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코드 번호 217번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으로 해서 관계 코드 방금 만들었던 197번이랑 연계시켜라는 거예요. 지금 아래 있는 이 문제가. 자, 그러면 먼저 217번 클릭을 하고, 그럼 217번으로 가서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쓰고, 그럼 지금 관계 코드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번 차감을 선택하시면 4번 차감을 선택하시면 관계 코드를 쓸 수 있도록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또 F2번 눌러보시면 이제 창이 뜨죠. 여기에서 지금 197번 시설장치하고 연결할 거라고, 관계 계정 연결하라 그랬으니까 시설장치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자, 방금까지 꺼졌어요. 자, 시설장치라고 하면 여기 아래에 197번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관계 계정 만드는 건 여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계정화분 및 적용 등록 시험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타입이 이 타입이에요. 그럼 관계 계정 만들려고 그러면, 근데 알고 하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관계 계정은 여기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완전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입력이 끝났어요. 자, 지금 저와 같이 한 게 지금 이 부분 기초 정보 관리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6점, 그러니까 두 문제 나와요. 지금 했던 거 프로그램을 처음 만나서 생소한 거고 익숙하지 않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죠. 그죠? 해볼 만하죠. 그럼 이제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 있죠. 자, 우리 재무제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순환이 되는지를 질문하고 싶어 하는데, 시험에서. 그런데 지금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재무제표는 단기분이에요. 여기는 단기분. 그럼 단기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우리가 나중에 분계라는 걸 여기에서 할 거예요. 여기에서 하게 되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수정이 되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정기분에 작성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걸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잠깐만요.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서.
화면에 뭔가 낙서가 많아서 좀,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지금 프로그램 화면?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부터 이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이 그림은 한번 보러 갔다 온 적 있었죠,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 자리가 차변이니까 왼쪽에 있고, 그리고 우리 부채 자본 자리가 대변 오른쪽이니까 우측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걸 우리가 입력하기 위해서 자, 컴퓨터에 지금에는 2019년 전년도잖아요. 작년 12월 31일이니까 정기말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19년을 정기라고 부르고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정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자, 참고로 우리 용어를 재무상태표를 12월 31일 날 만들어요. 딱 한 번 만들 거라서. 그래서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도 하고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도 하고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해요. 12월 31일을 말하는 건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혹은 자기가 편한 표현으로 전부 다 섞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은 그냥 12월 31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재무제표를 기간별 보고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 한 번 이상 해야 되고 작성해야 되고 공시의 원칙으로 해서 외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시를 해요. 과거 옛날에는 이제 신문에 경제신문에 몇 회 게재를 하고 그리고 관공서에 게시해야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경영 성과나 실적이라 해서 재무제표를 거기에 올리면 공시를 한글로 가름하기 때문에 다 올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회사 중에 지금 법인이시면 회사 소개 홈페이지 같은 이상한 홈페이지 한 개 쓰시는 회사 분들 많을 거예요.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홈페이지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쓰는 이유가 그 우리 회사를 소개하려고 쓰는 효과는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시 원칙 때문에 재무제표를 그쪽에 게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다 경영성과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경제신문에 올려야 돼요. 매년. 그럼 그 작성을 한 번 이상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 번 작성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일도 많이 가기 때문에 딱 한 번 이 날짜에 할 거예요. 이 날짜에. 자, 그럼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면 자, 이 왼쪽은 자산만 적혀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만 쭉 입력을 할 거예요. 자산하고 부채, 자본만. 그래서 우리 그 책 재무상태표에는 우리 자산 아래 자산의 총계라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차변 합계라고 적혀 있는 거고 왼쪽이 차변이니까. 그리고 우리 부채와 자본의 총계라고 적혀 있는 걸 여기 프로그램에는 오른쪽에 대변의 합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지금 재무상태표에 진한 색으로 적혀 있는 것 있죠.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이라든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이것들은 분류예요. 합계. 이 분류 안에 있는 거에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적혀 있는 글자 있죠. 현금이다, 당좌예금이다,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 글자들을 계정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정과목. 현금이다. 보통 일상생활에 우리가 쓰는 거랑 같은 글자도 있고 뭐 잘 안 쓰는 글자들도 있어요. 자, 이걸 계정과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쓸 때 지금 이렇게 연한 글씨들 있죠. 연한 글씨들. 예. 이런 연한 글씨들
얘네들만 입력할 거예요. 입력하면 진한 것이면 입력 안 하고 연한 것이만 입력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의 오른쪽에 보시면 진한 글씨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계정별 합계. 그럼 이 오른쪽에 자동으로 우리가 이 계정 과목 쓸 때에 번호대가 선정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자동으로. 그럼 연한색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써볼 건데, 자, 첫 번째 쓰는 방법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현금을 어떻게 쓸 거냐? 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은 도움을 주는 게 F2번 버튼을 누르시면, F2번 누르면, 그러면 도움창이 뜨죠? 되셨죠? 여기에서 글자를 현금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추려질 거예요. 그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글자로만 이 현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 계정 과목만 추려져요. 그럼 지금은 뭐 제 위에는 현금 쓸 거니까 현금이라고 하고, 자, 현금의 금액은 550만 원이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쓰는 방법은 이제 우리 당좌 예금을 쓸 건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한글로 그냥 F2번 누르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칸에다가 두자 정도만, 당좌라고 두자 정도만 치시고, 그리고 엔터 치시면 그 앞에 F2번 눌러서 글자 친 것처럼 그냥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만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이제 당좌 예금, 그리고 금액은 2,500만 원이다. 자, 이번에는 제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자주 쓰다 보면 이 앞쪽에 있는 코드 번호를 내가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외우는 게 현금. 이건 웬만한 사람은 나중 되면 다 알게 돼요. 101번이라서. 전 세계가 제일 유동성이 빠른 게 현금이고, 그래서 외국 회계에서도 캐시예요. 그래서 얘가 101번이니까 이렇게 번호를 알면 그냥 그 번호를 쓰면 나와요. 그럼 보통 예금이 103번이에요. 그러면 103이라고 치시면 그냥 계정 과목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금액을 쓸 건데, 자, 금액 쓰실 때에, 자, 저처럼 써보세요. 숫자를 18만 써보세요. 숫자 18만. 이 두 개만 쓰시고, 쓰셨죠? 그리고 우리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에 엔터 위에 플러스 키가 크게 되어 있죠? 노트북이신 분들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숫자 키패드에 엔터 위에 보면 플러스가 크게 되어 있죠? 그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공이 3개가 붙어요. 플러스 키를 누르면 또 한 번 더 누르면 공 3개가 붙죠? 그래서 1 플러스 플러스 누르시면 1,800만 원이 될 거예요. 지금 오른쪽 숫자 키패드는 지금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이 프로그램은 엔터 쳐야 다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공이 우리 1000 단위로 3개씩 붙으니까 엔터 키와 플러스 키를 자주 쓰니까 엔터 키 플러스 키하고 0 버튼이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키패드의 오른쪽에 크게 잡혀져 있어요. 자, 다음 이번에 이제 외상 매출금을 볼 건데, 외상 매출금은 조금 위치가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현금하고
좀 다른 위치에 되어 있죠. 라인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금액을 보면 외상 매출금이란 말이 뭐냐면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란 뜻이에요.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외상으로 돈을 2,580만원치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 있는데, 그런데 아래 대손 충당금이라는 말은 이 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25만 8천원만큼. 그래서 오른쪽 숫자를 보시면 이 돈에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지금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두 금액을 쓸 거예요. 이 금액을 쓰고 외상 매출금이 2,580이 있어. 근데 이 돈 못 받을 거야.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써두면 컴퓨터는 이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줄여주는 걸 차감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우리 시설장치 하면서 관계 계정으로 차감 뭐 이런 거 한 적 있었죠? 그러면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계정가무 및 정교 등록에서 지금 제가 외상 매출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죠.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은 엄청 많아요. 대손 충당금은 어느 정도 많냐면, 자, 여기서 제가 대손 충당금 하면 대손 충당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럼 이 많은 대손 충당금이 지금 자기 짝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짝지들이. 그럼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이랑 짝지 번호인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되고, 만약에 받을 어음이면 받을 어음 번호하고 짝지인 대손 충당금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흔히 도전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스마트 A는 우리 서로 연결되는 관계 계정을 안 보여주는데,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오른쪽 참고에 얘 짝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하고 같이 적혀 있는 애는 외상 매출금 짝지를 써야 되고, 받을엄하고 있는 애는 받을엄하고 써야 되고, 미수금하고 있는 거는 미수금하고 짝지가 되는 걸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계정 과목은 관습적으로 다음 번호, 차감 계정은 다음 번호를 써요. 다음 번호를. 그래서 외상 매출금 썼는데 얘가 108번이면 사실 이것저것 볼 것 없이 109번 쓰면 돼요. 다음 번호를 관습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스마트 A나 위하고 같은 거 쓰면, 그러면 짝지 되는 계정 없는데 그때마다 이거 확인할 수 없잖아,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원 계정 과목 쓰고 그냥 다음 번호 바로 써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짝지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외상 매출금 쓸 때는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시고, 그럼 외상 매출금의 금액이 2,580만원이다 라고 쓰고, 2,580 쓰셨죠? 그럼 지금 아래 자산의 차변의 합계가 7,43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손 충당금의 외상 매출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25만 8천원이다 라고 해서, 자, 지금 7,430만원인데 제가 엔터를 치면 이제 25만 8천원이 줄어서 7,404만 2천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 지금 나는 이 두 개를 썼는데 컴퓨터에서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 금액이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금액을 써서 컴퓨터가 이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 두 개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그럼 받을 어음은, 자, 받을 어음을 쓰면 금액이 3천만 원이죠. 그럼 받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은 몇 번일까요? 당연히 다음 번호인, 그렇죠, 111번이겠죠. 안 해도 번호예요. 다음 111번이니까. 그러면 얘 금액이 30만 원이다라고 쓰면 우리 오른쪽 2,970만 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저같이 입력한 게 당좌 자산인데 여기 당좌 자산 입력 다 하니까 당좌 자산이 지금 1억 374만 2천 원이라고 나오죠.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여기 오른쪽에 당좌 자산의 합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합계로.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재료, 제품, 제공품, 뭐 토지, 건물 쭉 있는데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원재료라고 치고 금액 쓰고 제공품이나 쓰고 금액 쓰고, 그리고 이 건물, 기계장치 얘네들도 보시면 방금 대손 충당금처럼 적혀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얘네들 다 자기 짝지가 다음 번호로 해서 차감 계정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짝지가 다음 번호로. 그럼 얘네들도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 자기 짝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우리가 쓰려고 감가상각 누계액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잖아. 그럼 이거 쓸 때도 꼭 자기 짝지를 선택하면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찾기가 귀찮으면 그냥 다음 번호 쓰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입력하니까 재고자산 이 원재료부터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까지 우리가 또 쭉 각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이제 입력해 보세요. 자, 입력 다 하시고 순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빠뜨렸으면 아래 빈칸에 쓰시면 나중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차피 번호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만약에 내가 뭐 빠뜨렸어도 뭐 순서 틀리게 쓰는 건 상관없어요. 계정 과목과 금액만 정확하게 매칭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자산을 다 입력하신 분은 다 입력하시게 되면 차변 합계하고 우리 문제의 자산의 총계하고 일치한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하셨나요? 은서씨도 오케이? 재용씨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부채로 갑시다. 프로그램 사용은 별로 안 어렵죠?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얘네들 있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이런 계정 과목 있죠? 이걸 이제 내일부터 저하고 같이 지금 우리 이제 자산에서 받고 얘네들 자리가 차변인 거예요. 지금 봤죠? 내일부터 저하고 같이 할게. 이 계정 과목은 언제 쓸 거고 이 계정 과목은 언제 쓸 거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얼마씩 쓸 건지를 전부 다 공부할 거예요. 하나씩 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산이었더라 정도까지만 보고 어느 메뉴에 들어가든 이 계정 과목 쓸 때는 그냥 F2번 눌러가지고 그냥 계정 과목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사용법은. 자, 그럼 이제 부채로 가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자, 이 4개만 쓸게요. 왜냐면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좀 다르게 쓸 거라서 이 유동부채 4개만 또 똑같이 사용 방법 똑같으니까 똑같이 먼저 입력을 할게요. 똑같이 오른쪽에 외상매입금이다. F2번 누르시거나 해서 쓰시고 미지급금이다. 선수금이다. 단기차입금. 자, 4개 쓰셨죠? 이제 다들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장기 차입금 쓰고 장기 차입금 5천만원 쓰고 자, 이번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볼 건데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쓰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쓰시면 이번엔 커서가 아래쪽에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으로 커서가 왔죠. 자,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면 생산부 직원이 있고 영업부나 사무직 직원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돈이 이 직원들한테 돈 들어가는 걸 생산직 직원한테 들어간 돈들하고 사무직 직원들이나 영업부 직원들한테 들어간 돈을 철저하게 분리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돈은 따로 통제해야 돼요. 왜 따로 통제하냐면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돈 모두 다 합치고 물건 원재료 사온 거, 공장 돌린 거, 인건비 준 거, 경조사비 준 거 전부 다 합친 거하고 내가 물건 사오는 거하고 비교했는데 물건 사오는 게 더 싸면 공장 문 닫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도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장 운영했기 때문에 들어간 공장 직원들의 퇴직금하고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 영업직이나 사무직은 공장이 있든 없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 팔려면.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에 제조냐 아니면 판관비냐. 우리는 도급, 분양, 운송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업이냐 판관비냐인데 자, 우리 화면 아래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당구장 표시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제조 부분 5천만원, 판관비 5천만원이다라고 두 개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조에 5천만원 쓰고 그리고 판관비에 5천만원을 쓰면 위에 합쳐져서 1억원이라고 들어오죠. 그래서 아래 5천, 5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실수하신 분은 다시 앞에 코드 번호 클릭하시고 코드 번호 클릭해서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아래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코드 번호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다시 아래쪽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금액 수정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자본금이 있고 자본금 금액은
3억 원이고 이익준비금이 있고 이익준비금 300만 원이고 다음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적혀 있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지금 2019년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미처분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지금은 2020년도잖아요. 그럼 2020년도에 넘어온 장부에 기록되어 있도록 우리가 쓰는 거라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쓰셔야 돼요. 지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12월 31일 날 그때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이와 같이 겹쳐버리면 합쳐지는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2020년 입장에서는 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 전월에서 넘어온 걸 2월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년도에 처분 안 해서 올해로 2월 된 이익잉여금이다라는 뜻의 계정 과목인 2월 이익잉여금으로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 쓰시고 금액 1억 8,862만 2천원 써서, 자 지금 제가 엔터 치면 오른쪽에 대차 차익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로 해서 차변인 자산의 합계하고 대변인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 둘이가 일치해서 차익이 안 나오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거고, 만약에 대차 차익이 났으면 어디엔가 금액이 실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면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의 진한색 글자의 숫자하고 여기 금액 숫자 중에 진한 숫자에서 값이 틀린 걸 찾아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당연히 안 나오죠. 계정 과목을 쓰면 안 된다는 거 말한 거죠. 당연히 금액으로는 당연히 차이가 안 나와야 되죠. 올해 12월 31일에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서 전년도 거는 이걸로 써져 있으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얘는 써야 돼요. 당연히 실무 버전에서는 올해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12월 31일 날 만든 걸 이제 내년으로 넘기면서 정산 전표 발행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줘요. 그거는 이제 올해 일어난 걸 내년으로 넘길 때 하는 작업이고, 근데 지금 전년도에 있던 걸 올해로 지금 우리가 써서 이 계정 과목이 잔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2019년도 거잖아요. 지금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작성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지금 우리는 올해 사용할 거라서 올해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같은 계정 과목은 같은 거라 생각해서 합쳐요. 그런데 이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쓰면 올해 12월 31일 날 2020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우리가 작성하면 이 두 개를 합쳐서 값을 내니까 오류가 뜰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 재무상태표까지 입력을 했고,